시계트 업 오렌지는요, 소설보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악한 소설 혹은 건달 소설로 알려져 있는 피카레스크 형식의 내용을 취하고 있는데요. 피카레스크의 대표적인 소설은 호밀바테 파수꾼과 시계태엽 오렌지가 있으며 이 장르에 대해서는 마니아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죠. 사실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원작의 작가인 앤서니 버지스는 자신의 소설이 큐브릭 감독의 방식으로 대중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해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와 소설상의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결말 부분이 많이 달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앤서니 버지스의 결말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결말이 서로 다른 의미에서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제목 측면에서 보자면 소설의 결말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소설이 영화화되고 영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된 지 얼마 안 가 영화관에서 막을 내렸다 하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영국에서 무려 61주 동안 지속적으로 상영이 되었고 나중에 가서야 감독이 언론을 의식해서 스스로 내려달라고 하면서 영화 상영이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폭력적이길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설이든 영화든 간에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또 선정적입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요. 이 자극성이라는 것이 통쾌하고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주인공의 악랄함이 환경적인 것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다 그의 행위들에는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의 악한 행동이 언제 발현될지는 예측 불가능이죠. 워낙 이 작품이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관계로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한 후에 영화의 특징적인 면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설은 총 3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알렉스의 비행, 2부에서는 감옥 생활과 그에게 시행된 루드비코 요법, 마지막 3부에서는 알렉스의 석방 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영국 사회상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는데요. 언어적으로는 런던 지역의 코크니 방언이 사용되면서 작가 스스로가 고안해낸 나드셋이라는 은어를 사용한 관계로 영문판을 읽을 때 독자 스스로 단어의 뜻을 예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급식체라는 것은요, 급식을 먹는다는 하나된 공통점으로 묶여있는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의 한 갈래입니다. 야, 내 컨트롤 봤냐 지금? 와, 오졌다. 이거 진짜 내가 하드 캐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에임 봤니, 에임? 네. 야, 헤드 맞췄잖아, 헤드. 이거 오늘 하드 캐리하는 각이고요. 오졌어. 아직 15살에 불과한 소설의 주인공 알렉스는 소위 비행 청소년입니다. 약을 탄 우유를 마시며 자신의 똘마니들과 밤마다 무차별적인 폭력을 일삼는데요. 이를테면 노인을 공격하여 돈을 빼앗는다든지 라이벌 무리와 패싸움을 하고 집에 침입하여 폭력, 강간을 수반한 강도짓도 서슴지 않죠.
이런 그에게는 나름 고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루드비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이었어요. It had been a wonderful evening, and what I needed now to give it the perfect ending was a bit of the old Ludwig van.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향곡 9번이었습니다. 바로 이 음악이죠. 그날도 알렉스는 두통을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 감찰 중인 형사와 면담을 하고 집 주변을 어슬렁대며 소녀들을 꼬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대가 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똘마니인 딤, 조지, 피트와 조우를 합니다. 딤은 뚱뚱하고 우매하며 체인을 잘 다루는 불량배였어요. 알렉스는 그와 함께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를 하대하고 무시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멍청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조지와 피트는 겉으로는 알렉스에게 이렇다 할 저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렉스만 우두머리 행색을 하는 이런 생활에 불만이 있었던 듯한데요. 어쨌든 그날 딤과 조지는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알렉스에게 가져옵니다. 상류층의 동네에 혼자 살고 있는 노부인의 물건을 훔치자는 것이었죠. 알렉스는 노부인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치를 하다 그녀의 머리를 세게 때리죠. 그녀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그 집을 탈출하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딤이 가지고 있던 체인으로 알렉스의 눈을 내리칩니다. 너는 남아서 경찰을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평소 알렉스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알렉스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알렉스는 눈을 심하게 맞아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노부인은 알렉스의 폭력에 대한 충격으로 죽고 마는데요. 때문에 15세 알렉스에게는 14년형이 선고됩니다. 아직 15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입으로 넘어가면 2년의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알렉스는 여전히 사회에 불만이 많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는 기미가 없었어요. 막내라는 이유로 감옥 사람들은 알렉스를 부둥부둥 해줬고 젊다는 이유로 신부는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죠. helpful, and you've shown a genuine desire to reform. Father, can I ask you a question in private? Certainly, my son, certainly. 알렉스는 특히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신부는 알렉스가 갱생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듯해요. 하지만 실은 알렉스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서 항상 자신을 로마 군인으로 상상하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자신을 상상하며 짜릿함을 느끼죠. I read all about the scourging and the crowning with thorns, and I could vidi myself helping in and even taking charge of the toll-chocking and the nailing in, being dressed in the height of Roman fashion. 하지만 겉으로는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는 새로운 신참 죄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신참은 알렉스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알렉스는 그를 두들겨 패주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알렉스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여긴 당국은 그에게 루드비코라는 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루드비코 요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포가 있으니 작품을 감상하실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루드비코 요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루드비코 요법은 일종의 조건 반사 강화를 이용한 범죄인 갱생 프로젝트 같은 것이었어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담은 필름을 보여주며 구타감을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법이었는데요.
그 약물을 통해 훗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이었죠. 신부는 이 치료법에 대해 회의감을 보입니다. 선함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런 식으로 강제되는 선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신부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알렉스에게 치료를 감행하게 되죠. 처음에 알렉스는 이 루드비코 요법을 2주 동안 받으면 14년형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사회로 방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환호를 했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는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요법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의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이 폭력적인 행동을 담은 필름의 부금이 자신이 좋아했던 베토벤의 음악이었고 결국 그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구토감과 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2주간의 치료가 끝났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무대에서 시범을 보여야만 했어요. 폭력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마다 그는 괴로움을 느꼈고 때문에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2년 뒤에 바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집에는 조라는 남자가 자신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아들의 갑작스런 출소에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우습게도 자신이 괴롭혔던 노인과 그는 맞닥뜨리게 되죠. 이로 인해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알렉스는 그에게 흡신, 두들겨 맞게 됩니다. 대항을 하려고 해도 폭력적인 생각만 하면 구토감과 괴로움이 몰려와 그저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폭력 사태를 신고받은 경찰은 알렉스를 도우러 오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 경찰 중 하나는 자신의 패거리 중 하나인 딤이었어요. 딤은 2년 전 자신이 당한 모욕을 안갚음해 줍니다. 또 심하게 얻어맞은 알렉스는 정신없이 아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하필이면 들어간 집이 자신이 예전에 강도짓을 했던 곳이었어요. 알렉스는 2년 전 자신의 똘마니들과 그 집에 들어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 사건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고 부인은 그날의 충격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던 날에 알렉스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이 집주인은 그를 못 알아본다는 것이었어요. 알렉스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집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요. 루도비코 요법을 받았고 그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렉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현 정부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알렉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알렉스에 관한 글을 씁니다. 얼마나 알렉스가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정권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자신의 방 옆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음악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었어요. 알렉스는 그 음악을 들으며 엄청난 괴로움을 느낍니다. I woke up.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Suddenly 낫겠다고 I did what 생각하고 I had to do, and what I had wanted to do, and that was to do myself in, to snuff it, to blast off forever out of this wicked, cruel world. One moment of pain, perhaps, and then sleep, forever and ever.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요. 하지만 아파트가 충분히 높지 않았던 탓인지 그는 죽지 않고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그 집주인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뜬 알렉스는 웬일인지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해도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루드비코 요법에서 돌아올 수 있는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정부 쪽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장관은 알렉스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이 너가 자신의 집을 털었던 범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죽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알렉스가 자신의 편에 서서 말을 해준다면 알렉스가 여태까지 당했던 괴로움을 없애줄 것이고 오히려 평생의 월급을 주며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알렉스는 승낙했고 장관의 말 그대로 그는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해도 몸이 아프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 알렉스는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제는 그런 범죄나 똘마니 짓이 시시합니다. 그도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소설의 분위기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알렉스, 피트, 조지, 딤의 의상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매우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또 이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음악들을 영화의 그 부금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작은 결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알렉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영화에서의 결말은 다시 자신의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알렉스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는 알렉스가 급격하게 사회적 일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버지스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답적인 도덕론으로 돌아갔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봤어요. 알렉스는 결국 사회의 체제에 순응하게 되는 인간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는 약이 없이도 루드비코 요법이 없이도 시계태엽 인형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오히려 비유적인 면에서 영화보다 소설이 더 암울한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알렉스가 자신다웠던 것은 오직 일부에서였어요. 물론 그의 범죄는 절대로 두둔되어서는 안 될 종류이긴 하지만 문학은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오로지 알렉스의 개연성이 드러났던 그 순간만이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시계태엽 오렌지냐? 시계태엽은 여러분 태엽 장치로 움직이게 되는 그 장난감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계태엽이라는 장난감에 알렉스의 삶을 비유함에 따라 루드비코 요법으로 자신의 자유의지가 조종되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잘 구현한 것이 영화의 결말보다는 소설의 결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설은 자유의지를 둘러싼 신학적,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행을 교도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화학적 거세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 같아서 상당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소설에서 사회적으로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영미 문화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마주 되었다고 해요. 특히 심슨이 오마주한 장면이 있는데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시계태엽 오렌지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ese eye clamps are the only way I can tolerate today's TV. Tonight on Fox. Turn it off! I'll be good! I'll be good!